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란 책에 대해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은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라기보다는 특정 챕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특히 일요일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느끼고 싶은 것도 컸고요. 그래서 그 태양, 햇살에 관한 챕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 챕터를 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책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좀 느껴지는 게 참 많았고요. 특히 자연이란 부분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느껴지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책의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추천의 글, 우리는 왜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인간의 뇌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하는 동안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되는 존재, 즉 자연을 사랑하도록 적응했다는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제안했다. 30만 년 동안 태양과 함께 잠들고 깨어난 우리의 뇌는 새벽 햇빛과 더불어 멜라토닌의 생성을 중단하고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주간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만약 당신이 자연을 만끽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1장 우리의 뇌는 자연이 필요하다. 종말의 분위기인데 기분 좋은 종말의 분위기라고 할까? 텅 빈 대도시의 길을 홀로 걷다가 침묵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 새로우면서도 놀라운 경험이다. 하지만 잠깐으로 끝나야 할 첫 번째 격리 이후 또 다른 격리가 이어졌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연장되었다. 마음이 피폐해질수록 자연으로 탈출하고 싶은 욕구는 강해졌다. 보건위기가 가져온 충격으로 삶의 방식이 크게 흔들렸고 우리는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자명해졌다.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자연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연의 존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단순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가치를 되찾게 해주고 우리를 자신의 에너지로 채워주고 걱정과 내적 갈등을 잠시 중단시켜준다. 풍경은 결코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모습들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소생하는 복수의 우주다. 시간과 날씨 그리고 계절은 자연을 다채로운 색깔들로 채워놓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신시킨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은 착각이 아니다. 게다가 도시에 지친 삶을 되살아나도록 만들기 위해 시베리아나 베인 주의 숲 같은 거창한 곳까지 갈 필요도 없다. 나야가라 폭포와 그랜드 캐니언은 이제로 좋다. 도시 안에서 친숙한 자연만으로 충분하다. 화려한 풍광보다는 잠깐의 휴식을 찾아 손바닥만한 작은 풀밭에 누워 주변에 귀를 기울여보자. 이때 지속되는 강력하고도 이로운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다. 3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에 익숙했던 뇌가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인공적인 생활 공간에 적응하기에 200년이라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초창기 예술작품에서 식물보다는 동물이 과도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자연은 인간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자연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미 수렵, 채집이라는 인류 공통의 오래된 과거에 의해 결정되었고 인간이 사바나의 환경자원과 함께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도시에 사는 50여 명의 피험자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9번씩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기분 상태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참가자가 낮 시간 동안 녹지대에 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잠깐이라도 녹지 공간에 노출된 참가자의 행복감이 곧바로 상승한 것이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WHO에서 정의한 건강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 바로 자연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직접 경험할 때 이로움이 가장 커진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말 그대로 자연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때 효과는 증폭되었다.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소 자연 속에 푹 빠지는 것이다. 산림욕하기, 바다와 마주하기, 물 위에 떠있기,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의 햇빛 바라보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이다. 2장 숲속에 잠기다. 숲속 산책은 후각적, 시각적, 그리고 촉각적 자극이 세 개에 빠지는 감각적 경험이다. 숲에서 인간은 점차 평정을 되찾게 되어 신체를 재생시키는 생리적, 심리적, 행복의 상태가 나타난다. 심신을 진정시키고 호흡과 심박의 템포를 늦추는 것이 바로 단순한 숲속 걷기가 가진 효능 중 하나다. 우리가 어떤 좋은 냄새를 맡으면 뇌에서는 평온함을 느끼는 행복회로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같은 특정한 나무들에서 내뿜는 향기가 인간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까지 완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이미 확실해진 것이 있다. 주말에 숲을 걷는 행위만으로 일주일 동안 면역계가 강화되고 덕분에 감기나 유행성 독감처럼 가벼운 감염병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욕으로부터 인간은 인지 능력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정확히 어떤 인지를 말하는 것일까? 인지는 우리의 지능, 기억력, 집중력뿐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논리적으로, 창조적으로 배우거나 구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공간은 아이들에게 참여, 위험감수, 발견, 창의성, 상황 제어, 자아존중감을 실습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탄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고취시키면서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능력도 향상시킨다. 오랫동안 정해진 권고대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인간의 영혼은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 고통과 우울, 반추의 주요 원인이 줄어든다. 즉, 머릿속의 작은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어느 날 창조성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상상력의 메마름을 느꼈다면 숲속 산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숲을 돌아다니면 창조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산림욕이 난해하거나 신비로운 이미지로 비칠 때가 많아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딱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모든 감각을 열어두고 숲길을 걷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숲속 산책을 불안, 우울, 고통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온전한 의식이라는 명상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치유센터의 비종교적 명상을 대중화시킨 존 카바친에 따르면 온전한 의식이란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자신의 주의를 시시때때로 펼쳐지는 경험에 의식적으로 가져가는 데서 비롯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소리와 아이디어, 이미지, 색깔, 향기, 기억, 고통, 이완, 행복 등 자신의 내면과 외부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깊이 느끼는 수행이다. 우리의 정신이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되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다. 걷기가 생각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똑바로 걸으면 정신은 빙빙 돌기를 멈춘다. 3장 바다와 마주하다.
바닷가 냄새는 말이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공간으로 여행을 떠나게 만든다. 냄새는 어떻게 그토록 생생한 장면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것일까? 중계구조에 의해 우회하여 뇌에 도달하는 시각, 청각과는 달리 후각은 뇌로 곧장 전달되기 때문이다. 끝없는 파랑, 바다가 과거를 연상시키는 냄새로 당신의 폐를 채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누그러뜨리는 파란색의 동요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단순히 파란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효과가 나타나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파란색에 차원은 없다. 다른 모든 색깔이 구체적이고 물질적이며 명백한 색깔들의 조합을 떠오르지만 파란색은 기껏해야 바다와 하늘만을 떠올리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듯한 자연에서 파란색이야말로 가장 추상적이다. 파도와 저수의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다는 그 어떤 것보다 영혼에 대한 감각을 살찌게 하는 순간적 운율을 나타낸다. 도시 안에서 편도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이 자극을 받는다. 단지 도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편도체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도 한다. 도시는 인간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강도마저 변형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볼 때는 경계 상태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편도체가 평온을 되찾고 쉴 수 있다. 바다 앞에서는 뇌는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위협도 없음을 알아차리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한다. 인간이 이완된 상태나 회복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동수가 필요하다. 갓난아이를 달래거나 재우기 위해 부르는 자장가도 비슷하다. 베리거의 발견 후 몇 세기 지나 연구원들은 바다를 볼 때 발생하는 시각적 자극과 바다의 소리를 들을 때 발생하는 청각적 자극이 뇌파를 동기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바다가 규칙적인 소리와 물밑의 광경을 만들어내기에는 우리의 바다 앞에서 그토록 안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바다가 인간의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웰링턴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심리적인 질환을 덜 겪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 숲의 초록을 보는 것도 심리적 만족감을 향상시키지만 어쩌면 파란색을 보는 것이 초록색을 보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더 큰 효험을 가져오지도 올 수도 있는 것이다. 4장 무리를 떠나다. 물에 푹 잠기는 것, 목욕하는 것은 우리의 태초의 감각을 깨운다. 대안감 받아들이기, 물과 하나가 된 듯한 감각의 착각을 대안감이라고 한다. 롤랑은 1920년대에 프로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물놀이를 할 때 느끼는 본능적인 행복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롤랑이 느끼는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 이를테면 한계도 경계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감각이었다. 본능적으로 친근하고 물에 끌리는 이유는 인간이 물에서부터 기원하여 물 밖으로 나와 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5장) 새벽의 여명을 맞이하다. 이 장표는 이전 영상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색깔의 아름다움에 취하다. 누군가에게 선물할 보석이든 새 자동차든 거실에 둘 소파든 모델을 고르는 만큼 색상을 고르는데 고심해 본 적이 있는가? 보편적으로 색깔은 도처에 깃들어 있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칠 때도 있지만 엄연히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대비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다소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
어찌 보면 우울증과 회색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서 단조로운 인생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내는 다양한 색채를 접촉해야 한다. 세자는 풍경을 바라보는 자신에게 떠오른 영감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풍경은 내 안에 떠오른다. 색깔은 우리의 뇌가 우주와 만나는 장소다. 이것이 화가로서 세잔이 가신 직관이었다. 흔히 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담당하는 눈이 외부의 전경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착각한다. 눈이 빛의 픽셀을 모아 수동으로 뇌에 보내는 카메라와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색깔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감각을 구축하는 것은 인간의 눈과 뇌다. 뇌의 한 구석에서 공명하는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인간이 느끼는 미적 경험의 핵심적인 공통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을 응시하는 것은 하나의 기쁨이다. 아름다움은 자연식에 개입하는 신경기질에 접근한다. 아름다움 외에 다른 내부 자극이 이 신경기질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에 따르면 자연식에 개입하는 신경기질에 접근하는 일은 아름다움만 이룰 수 있는 업적이다. 그들은 또한 예술작품은 그것이 지니는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아와 연결된 신경활동 과정과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되기도 한다 라고 말한다. 즉, 인간이 자연의 흥형색색 앞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자연식과 결합된 기쁨이라는 내적 감정이다. 뇌가 외부 세계와 내적 표상 사이의 조화를 감지하는 순간 인간은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를 닮았다고 느낀다. 7점. 식물처럼 유런을 재배하다. 식물의 행동 방식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다. 나무는 형제와 같고 나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다. 나무 껴안기가 대해까지 개체될 만큼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현상도 참으로 놀랍다. 식물이 고유한 방식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춘 예민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식물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습도, 과수형체, 크리토크럼이 인지하는 자기장, 전위의 기울기, 화학적 기울기, 중력 등 적어도 20가지 정도의 물리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을 지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뇌라는 형상을 머리에 떠올릴 때 가장 유사한 이미지는 컴퓨터와 같은 정교한 기기가 아니다. 오히려 상동한 잎을 포함하고 살아있는 동안 성장을 멈추지 않는 식물이 더 적합하다. 프랙탈 구조. 성장하는 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하나의 뉴런은 다른 수많은 뉴런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수상돌기, 즉 세포체 둘레에 돋아있는 수목형의 수를 늘려간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주된 가지와 하위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다. 프랙탈 기하학이 자연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수목혈 프랙탈 형태가 생명체 사이에서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의견이다. 오래된 착각과 달리 우리 뇌 속의 수목형은 평생 동안 자란다. 성숙기에 도달하는 20세쯤에도 뇌는 퇴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악기를 배우게 되면 청각과 운동 영역에 새로운 시냅스가 피어난다. 인간의 뇌는 꽃이나 야채 대신 시냅스를 재배한다는 점에서 몸속의 정원과 같다. 식물 구조와 인간의 뇌 구조 사이의 건축학적 유사성은 성장에 관여하는 동일한 법칙성과 비슷한 정도의 조직 복잡성을 시사한다. 인간은 과거의 보물과 미래에 대한 예감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공동체 속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바탕으로 뿌리를 내린다. 장소, 출생, 직업, 주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의 현장으로 이끌려왔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뿌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식물을 매일 관찰하고 어디의 상태를 기억해 두었다가
달라진 오늘을 머릿속으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다정한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 믿어보길 바란다. 씨알에서 뿌리가 자라고 가지와 잎이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기까지 일련의 식물 세계는 인간에게 자연의 힘을 맛보게 한다. 8장 각자의 리듬으로 달라. 프랑스 국민 가수이자 작곡가로 유명한 조르주 무스타키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어떤 계획도 습관도 없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보자 라고 노력했다. 노래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초록잔디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건넨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고 인생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스스로의 존재를 느껴보라고 말한다. 그럴 때면 정원 한가운데를 거닐면서 각자의 리듬에 따라 자라나는 꽃이 내뿜는 차분함과 고요함에 푹 젖어본다. 이로써 영혼이 진정되고 일상을 다시금 영위할 수 있는 활력을 얻는다. 생체 시계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지는 시계에 버금갈 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햇빛에 맞추어 재동기화되어야 비로소 완벽해진다. 햇빛에 조율된 시계는 체내 기관이 각각의 순환 과정에 맞춰 하위, 시침, 분침, 초침 활동을 총괄한다. 벤저는 일주 리듬을 잃어버린 돌연변이 초파리 유전자 중 번영된 유전자를 추적하여 일주 리듬에 영향을 주는 피리어드의 존재를 찾아냈다. 피리어드는 24시간마다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벤저는 일주 리듬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가 뉴런에만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체내 모든 세포에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유전자들은 모두 24시간 주기로 가능했고 아침과 초저녁에 정점에 달했다. 이처럼 시간은 인체의 세포 대부분의 핵심에 기저되어 있으며 수많은 유전자의 활동이 24시간 리듬에 맞춰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약 30일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작동하는 주기도 있다. 계절의 민감성에 따른 발병. 계절은 달의 주기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 지구상 모든 종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동물은 계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다.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동면하거나 계절에 따라 번식을 조절하는 동물도 있다. 인간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의 주기에 영향을 받고 그러고 난 뒤 독특한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건 인지 기능 역시 계절의 리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집중력은 6월 중순쯤 하지의 최고치에 달하고 12월 중순쯤인 동지에 최저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포의 재생 주기는 인체의 또 하나의 질서를 새긴다. 대체로 인간은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몸이 된다. 뉴런은 다른 세포들처럼 스스로 재생하진 않으며 거의 재생되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일 어림잡아 9,000개의 뉴런을 읽는다. 숫자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심하길 바란다. 9,000개는 전체 1,000억 개의 뉴런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다. 전반적으로 뉴런은 오랫동안 산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이고 함께 늙어간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총체적으로 볼 때 인체는 실제 나이보다 젊다. 놀랍지 않은가? 시간 생리학은 우리 안에 내재한 시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라고 말한다. 생체 시계와 합치되기 위해서는 몸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저녁에는 운동을 삼가하고 각성 상태와 체온을 높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커피, 담배 같은 기타 흥분제도 피해야 한다. 9장 동물과 눈이 마주치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야생동물과 눈을 마주친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순간 평소에는 감각하지 못했던 다른 생명체와의 깊은 눈맞춤으로부터 흥분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동물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호모 사피엔스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함과 주관성, 영혼을 독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관찰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절실한
이 절친한 친구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바로 동물의 내면이다. 동물의 타자성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있다. 박쥐의 반향정의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박쥐가 위치를 정하여 이동하는 능력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었다. 동물에게는 필시 인간의 세계만큼 의미가 풍부한 각자의 세계가 있고 그들은 그 세계의 질서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과 포유류의 뇌는 신경계통의 구조도 같고 세포 유형도 작동 원리도 동일하다. 인간은 왜 공감하는가? 인간은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유형의 뉴런을 모든 영장류와 공유하고 있다. 거울 뉴런은 신경생리학자이자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교수인 자코모 리초라티가 1990년대에 원숭이의 뇌에서 처음 발견했다. 마치 거울처럼 다른 개체의 특정 움직임에 반응하는 특별한 세포였다. 동물을 관찰하고 동물을 만나고 동물의 존재에 절어드는 것, 그것은 동물을 인간과 또 다른 존재 중 하나로 인식하고 사천지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울 이론은 인간이 진화를 거치며 가장 깊은 영역까지 뿌리내렸다. 만약 우리가 타인과 마주치면 뉴런은 곧장 상대방의 뉴런에 접속하려고 한다. 두 신경계가 일종의 공명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감으로 지각한 100여 개의 힌트를, 그런 것들을 모아 인간은 순식간에 상대방의 첫인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동물도 마찬가지다. 거울 뉴런의 유리한 역할 중 하나는 공감의 기반을 이룬다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심리학적 혜택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다. 단지 동물을 쓰다듬는 행위만으로도 인간의 몸에는 스트레스 예방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 행복감을 느낀다. 사이언스에 게재된 한 일본의 논문에 따르면 인간과 개가 서로 눈을 바라볼 때 인간과 개의 뇌에서 모두 옥시토신의 분비가 증가하여 둘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수만 년 동안 개는 인간과의 눈맞춤으로 관계를 강화했고 인간의 의도를 상상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반려동물은 특히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자폐증 환자들이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발달 시기에도 그 존재감이 도드라진다. 오늘날에도 인간과 개의 관계는 여전히 가깝다. 종을 뛰어넘어 신비롭고 든든하기까지 한 존재와의 우정이다. 10장 흙과 친하게 지내다. 자연과의 접촉은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집중력과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스트레스와 같은 불안을 줄여준다. 인간의 복부에는 어떤 신비롭고 귀한 보물이 숨어 있을까? 뱃속에도 내처럼 뉴런이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신경계의 기원은 오래되었다. 뇌가 생기기 한참 전에 나타난 최초의 형태의 신경계라 볼 수 있는데 뇌가 없는 수중 원시생물인 히드라에게도 장신경계가 발견된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배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뱃속의 신경세포는 머리의 뇌와 기원이 같지만 태아 발달 시기에 분리되어 배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장신경계를 형성한다. 이렇듯 뇌와 장신경계는 같은 유형의 뉴런을 공유한다. 또한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넘어서 두뇌와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머리 안의 뇌와 뱃속의 뇌는 혈액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뱃속의 생태계, 제2의 뇌라는 별칭이 붙은 장신경계는 엄연히 따지면 두뇌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두뇌처럼 생각을 관장하지 못하며 정신적 과정이 일어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신경계가 감정을 느끼고 반응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장기능 일체는 수십억 개의 작은 반응과 지각으로 구성된 본능적인 지식, 탐지기라 볼 수 있다. 다수의 이로운 분자가 혈액순환을 통해 장에서 뇌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로 이동하며 발생한다. 과도하게 청결한 생활 방식은 아이들이 일찍이 좋은 미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만들었다. 미생물과의 접촉 빈도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장내 미생물 발달과 다양화가 축소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인체의 다양한 장기들과 소통하는 박테리아에게 더욱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자. 장내 미생물은 섭취하는 음식물을 반영한다. 충분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제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이상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장내 미생물에 이로운 박테리아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다. 두 번째, 자연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장내 미생물을 풍부하게 늘린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중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단순히 정원 가꾸기, 삽질하기, 축축한 땅의 냄새 맡기만으로도 기분에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과 접촉해 행복해진다. 산의 고요함에 귀 기울이다. 바다에 거대한 파랑이 일렁이는 것처럼 겨울이 오면 산에는 거대한 하얀 침묵이 뒤덮인다. 소리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상태를 과학계에서는 제로 데시벨이라 부르는데, 제로 데시벨이 조성된 환경은 음파를 흡수하는 벽으로 방음이 된 무양실이라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외진 자연이라 할지라도 무양실처럼 완벽한 제로 데시벨이 불가능하다. 어떤 자연이라도 독특한 울림과 떨림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음이 지속되면 뇌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인체에 쏟아붓고 몸의 생리를 오랜 동안 교란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장에서 살펴보았듯 면역을 지키는 방어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가 된다. 독성과 같은 도시의 소음을 해독시켜줄 치료제는 무엇일까? 짐작했겠지만 침묵이다. 뇌는 재생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침묵을 필요로 한다. 외부의 소음에서 격리된 조용한 환경은 내면의 침묵을 불러일으키는 필요 조건이기도 하다. 침묵은 인간을 자신에게 데려다주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유일한 소리다. 침묵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보자. 강도가 적절한 배경의 소음이라도 끊임없이 지속되면 뇌는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지치고 만다. 산속의 침묵요법은 인간의 뇌에 젊음을 선사한다. 음악과 침묵을 활용한 치료는 아직 초창기 단계이지만 침묵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장담할 수 있다. 훗날 산의 침묵이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12장 별을 응시한다. 16세기 복수의 우주를 알아차렸던 조르다노 브루노가 놓쳤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인간 역시 내면에 무한한 우주를 품고 있다는 점이다.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은하만큼이나 복잡한 뇌라는 소우주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다면 우주도 우리 안에 있다. 실제로 탄소, 질소, 인, 산소 등 인간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대부분은 별의 중심에서 일어난 핵융합에 의해 형성되었다가 별이 죽으면서 우주에 흩어졌다. 인간은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창조되었다. 피에르 테이야르드 샤르댕이 남긴 아름다운 문장 하나가 울림을 준다. 나 자신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내 품에,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건 나의 존재 이전부터 존재했고 나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무언가다. 인간의 뇌는 태양의 빛도 필요로 하지만 별이 촘촘하게 박힌 밤의 어둠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창문으로 걸어가 우주와 연결돼보라. 어둠 속에서 펼쳐진 무한을 응시하고 밤의 숨결을 느끼면서 우리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여기에 있다는 소중한 선물을 기억하자. 결론, 자신으로부터 걸어나오라. 인간이 자연을 마주할 때 수많은 감정에 휩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 번째는 에드워드 윌슨이 제안한 바이오필리아 이론이다. 바이오필리아 이론은 인간의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했다고 가정한다. 인간이 오랫동안 생존에 도움이 된 존재들에게 고맙게 여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피어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인간의 유산은 물의 존재, 소음의 부재, 활짝 트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밤과 낮의 교차 등 인류의 조상들이 살았던 태고적 환경과 유사한 환경적 요소들이 지금까지 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해명한다.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론을 소개한다. 인간이 자연의 주의를 기울이는 독특한 방식 덕분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아낌없는 혜택을 받는다는 주의회복 이론이다. 이 이론은 심리학자 부부인 레이첼 케플런과 스테판 케플런이 발전시켰다. 주의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은 감각할 수 있는 갖가지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끊임없이 환경의 주의를 기울여보라고 권한다. 인간이 자연의 주의를 기울이면 어두운 생각을 반복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게 된다.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명백히 부족하다. 알고 있는 것을 겪어보아야 한다. 그것이 경험이다. 예배에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원리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지적인 접근 방식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심오한 관계를 완벽하게 해석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연이 그저 눈앞에 펼쳐진 전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연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목격하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즉, 인간을 객체에서 분리된 주체라고 생각하는 건 실수다. 많은 사람이 한쪽에는 인간의 몸과 정신, 감정, 지식을 두고 반대쪽에는 살고 있는 환경과 인간이 살지 않는 중립적인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과학도 이 생각은 만장일치로 부정한다. 인간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하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지구상의 생명체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다. 시간은 태양의 움직임보다도 대중교통 시간표나 스마트폰 알람 소리로 조절된다. 게다가 자연과의 내밀한 접촉을 저 멀리 밀어버리는 인터넷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도래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과도하게 인간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간의 터전에서 숲과 들판은 사라지며 우리는 인공적으로 구축한 도시의 원 안에서 살아간다. 다양한 동식물과의 만남은 갈수록 뜸해지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차 감소하다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될 자연 경험이다. 2011년 프랑스 기업이 사회적 책임 연구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회사 중역의 70%가 스트레스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자연과의 접촉은 직장인들에게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어준다. 직장에 조성된 작은 녹지는 업무의 집중력을 높여주며 바깥의 녹지를 볼 수 있는 유리창이 트인 공간에서는 단 몇 초라도 정신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 시각을 통한 잠깐의 휴식은 직원들의 행복감, 성과, 동기를 향상시킨다. 나아가 유리창을 통해 풍부하게 유입되는 자연광이 인간의 기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식물을 배치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욱 생산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자연은 당신의 안녕을 돌본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재, 지구의 환경 문제는 도시와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이 갖춘 정화 능력을 통하여 인간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혹서기에 자연이 제공하는 공간은 인간이 더 피해 쉴 수 있는 작은 섬이 되어준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도입된 식물들은 도시의 오염을 줄일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어준다. 특정 주파수를 흡수하여 소음을 줄여두는 가로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도시에 대항하여 자연과 접촉하는 작은 행동이 현대인의 심리적 건강이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귀놈이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작정 농촌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자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도시화를 지연시킬 해결책은 우리의 실천이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 점점 더 많은 공동체, 건축가, 기업, 시민들이 도심에 나무를 심거나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며 지붕 및 담벼락과 건물의 외벽에 녹지화 전략을 제한하고 있다. 도시에 넘쳐나는 인공물로 그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인간의 뇌를 되살리려 하는 작은 혁명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연은 매 순간 당신의 안녕을 돌본다. 다른 목적은 없다. 그러니 자연에 저항하지 말자.